자, 강신영 차장. 이게 유럽에서만 살충제 달걀이 있는 줄 알고 우린 좀 안심했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사실 이런 논란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아열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닭의 몸 안에 닭의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들이 이제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 네. 그거를 이제 잡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닭에 이제 살충제를 뿌리게 되는데 예. 문제는 닭이 몸에 이제 살충제가 묻거나 네. 아니면 닭이 먹는 모이에 그 살충제 성분이 묻어나서 예. 닭이 그 사료를 먹으면은 그게 혈액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네. 그 혈액 속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알을 낳게 되면 그 알리까지 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살충제 성분이 인체에 얼마나 해롭나요? 인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신경에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급성 독성이라고 하는 독성의 양이 많았을 때 그렇게 되고요. 다량 섭취를 하게 되면 갑상선, 신장 등에도 크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네. 요소를 갖고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농약이 검출된 계란이 판매되면 안 되잖아요. 당장 예. 지금 주요 대형 마트에서는 이걸 판매를 중단했는데 또 계란이 판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먹는 음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예. 없어요. 계란 그 자체가 아니라 과자 만드는데 빵 만드는데 다 계란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부가 이 문제를 정말 전수조사해서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걸 전량 폐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계란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빨리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2개 농가에서만 살충제 농약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지금 더 확산될지 우리 또 A 같은 거 발병하게 되면 막 전국에 전부 다 방역망을 구축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달걀 못 먹고 근데 수입하에 오려고 해도 유럽산 달걀 안 되고 이러면 달걀값이 또 선정부를 치솟고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이게 AI보다 더 심각하죠. 왜냐 AI 같은 거는 뭐 익혀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이건 살충제 화학용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있어 안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글쎄요. 저 정부에서 뭐 한 3일 정도면 전수조사 다 끝나서 팔 수 있는 것, 안 팔 수 있는 것 다 분류를 해서 이제 밝혀야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정부의 어떤 다음 추가 조치를 좀 차분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이제 심판대에 오른 것도 옳은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감을 가지게 됐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동안 믿고 먹었던 게 알고 봤더니 살균제가 무슨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더라. 살충제 성분이 예. 들어있다. 죄송합니다. 살충제 성분이 들어있더라. 사실 뭐 쇠고기나 뭐 고기에 뭐 항생제 성분이 많다는 건 뭐 더 이상 뭐 비밀 아닌 비밀인 상황에서 이번에 살충제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 불신을 어떻게 좀 극복해 나가느냐. 그걸 어떻게 정부가 좀 풀어주느냐. 그게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농가 2곳에서 네. 그 한 14만 마리 정도 거기 예. 이 닭을 한 곳에는 8만 마리, 한 곳은 6만 마리 이렇게 사육을 하고 있었고 하루에 달걀이 4만 2천 개씩 나왔어요. 거기서. 4만 2천 개.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이제 살충제를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달걀들이 어딘가로 흘러가서 네. 그것이 뭐 어떤 빵을 만드는 데나 아니면 어떤 뭘 만드는 데 쓰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빨리 관계 당국에서 그 달걀의 유통 경로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관련된 요 제품 생산된 제품까지 조치를 취해야 예. 만약에 소비자들이 그걸 사 먹었을 때는 이게 이제 인체에 들어가니까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이 조치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 8일날 유럽에서 그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놀랐을 때 네덜란드, 뭐 덴마크, 뭐 이런 나라,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검역본부가 사실 그때 좀 성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살충제 성분이 없다 그랬죠. 없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농가에서 발견이 되니까 지금 화들짝 놀란 건데 어쨌건 좀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전수조사를 좀 하고 그런 유통 경로까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해서 관련된 제품에까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어제 저녁에 자정 무렵에 보도 자료가 나왔고요. 달걀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대형마트 3사에서 전격적으로 모든 매장에서 달걀 판매를 중단했다고 하니까 소비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부의 대책을 좀 시간 내서 좀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강신영 채널A 국제부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광복 72주년 경축사를 했는데요. 그 얘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전쟁만은 막겠다. 자,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네. 누구도 동의 없이 이 대한민국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굉장히 단호하게 느껴져요.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 같은 경우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보훈.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보훈을 할애를 했고, 그 다음 부분에 이야기한 게 이제 동북아 평화 번영입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북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된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전에 국무회의 때 우리 정부가 사실상 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런 자조적인 말을 했던 것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좀 태도에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제 이제 미국 그 합참의장을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얘기하는 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나 미국이나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결국은 코리아 패싱,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통미봉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도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북한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패싱을 미국에서는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은 이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현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자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냐,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이든 한반도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반드시 정부가 그걸 막겠다라고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삼국시대 백강구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당나라랑 외가 싸운 것이고요. 또 조선시대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청일전쟁, 뭐 한국전쟁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의 전쟁터였어요. 예, 자기들 나라도 안 싸우고.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전쟁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북한에게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 북한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흡수 통일, 인위적 통일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은 북한에게 핵실험 추가 도발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물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대북 기조에서는 전혀 벗어남이 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꾸준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북한의 반응이 별로. 그렇죠. 현재 북한의 반응이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나라가 저렇게 보장하는 것보다 미국이 보장해 준 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북한은 체제가 보장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핵을 만들고 또 ICBM을 개발하고 이게 미국을 향해 지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가 보장하는 걸 넘어서서 미국이 보장해달라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렇게 말폭탄을 하는 것도 우리 체제를 보장해달라. 우리가 김정은 정권이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이 계속 말폭탄을 터트리면서 사실 대결 양상으로 갔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북한이 만약에 핵 개발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이 너희의 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는 어제 미국의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흡수통합이나 아니면 북한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그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할 일은 핵 포기와 미사일 개발 포기다. 그러면 너희의 체제는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달함으로써 북한이 더 이상 호전적인 도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발언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지난번 독일에서 했던 신베를린 선언 때와 비슷한 내용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상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이제 커진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북한에 대해서 급격하게 시각을 바꾸기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일종의 투트랙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이 투트랙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생각을 바꿔 먹을지 이게 참 관심인데 일단 최소한 추가 도발이라도 하지 않아야지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김정은이 뭐 오랜만에 등장을 해서 추가 도발로 현재로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랫동안 모습을 갖춘 다음에 갑자기 나왔을 때는 뭔가 그동안에 항상 도발이 있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오늘 이거부터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마디만 짧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읽어봤는데 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베를린 선언이랑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들이 다 담겨 있는 건데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지금 타이밍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조금 강도가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 오늘 그 광복절 기념서를 읽어봐도 핵폭이란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핵 문제 해결 그리고 핵 개발 중단을 했을 때 대화로 나오는 이런 얘기들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2단계를 얘기한 겁니다. 원칙적 그거잖아요. 핵 중단을 해서 그럼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핵폭을 하고 2단계 얘기만 했는데 지금의 오늘 이제 광복절 정부사에 보면 더 이상 하지 마라. 중단 얘기만 나오지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핵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과연 핵포기가 중요하지 핵도발 중단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지금 더 이상 중단도 어쨌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미사일과 핵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까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국제정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돌아가고 김정은은 그동안 대통령의 어떤 대화 제의에 대해서 거의 뭐 무시하는 듯한 전략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메시지로는 이해는 가는 측면이 있으나 조금 약한 것이 아니었겠나. 예. 과연 지금 이 타이밍에 대화를 제외하는 것도 좋으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뭐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는 저는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어요. 지금 김태현 변호사의 얘기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축사에서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그렇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좀 믿어달라.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김태현 변호사의 얘기대로 포기해라.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꾸준히 북한의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뭔가 남북 대화에 이 실마리를 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북한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서로의 아까 말폭탄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이 지금 현재 서로에 대한 거침없는 언사들을 쏟아내면서 굉장히 좀 미국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북한을 자극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겠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베를린 선언을 통해 대화를 천명한 입장에서 여기서 급격하게 스탠스를 바꾸기도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그 시각 자체가 지금 상황이 이제 엄중한 상황에서 너무 좀 우리가 좀 유화적인 모습만 보이면은 오히려 북한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얘기하면서 화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저런 메시지도 일단 던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축사에서 제가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화합 부분입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현재 1년의 사태를 겪어오면서 굉장히 좀 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은 둘로 갈라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좀 이제는 치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적폐청산과 분분해서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 화합의 메시지를 던진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쪽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얘기했던 이명박 정부 이후에 2008년 이후에 얘기해왔던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냐, 1945년이냐, 아니면 1919년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냐, 이거 가지고 그동안 첨예하게 갈등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에 수혜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표창동에 있는 김구 선생님 묘역 등을 참배하면서 자, 2년 뒤에 2019년이 우리나라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년설, 48년설 이렇게 이제 보수 학계, 그다음에 진보 학계, 이게 이제 학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정치권까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건국절기가 사실은 뜨거운 감정고 이번에 국정교과서에서 사실 조금 피해간 측면들이 있어요. 글쎄 뭐 이 역사학자를 보는 시각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나 뭐 19년설도 좋고 48년설도 좋은데 굳이 이것을 지금 저렇게 19년설 쐐기를 박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좀 아쉬움도 있죠. 왜냐하면 그 아직은 어느 설이 맞는지는 정립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양측에 거센 논란이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저걸 뭐 19년이라고 쐐기를 박는다는 측면들을 보면 잘못하면 이제 48년설을 주장하는 측들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이념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피해가는 게 어떻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국절이라는 표현 대신 이제 경식서를 보시면은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니까 건국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좀 비껴나갔는데요. 네. 이제 과거 이제 실제로 정부의 수립이 언제냐,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이제 이것과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또 헌법에 뭐 임시정부의 정신을 승계하고 이 부분까지 연계돼서 굉장히 논란이 불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잖아요. 이런 논쟁들이 좀 빨리 좀 풀려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화합의 시대로 가는 게 아닌가. 네. 근데 과거 사실 김대중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48년이 광복 이제 그 정부 수립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유독 이제 임시정부를 우리가 계승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100주년을 이제 얘기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2년 남았습니다만 논란이 좀 계속 되지 않을까. 저 부분은 논란이 이제 좀 계속 되겠죠. 일단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건국은 임시정부 수립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됐다라고 예. 이제 거기에 의미부여를 하고 1948년은 정부가 수립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 자체를 임시정부에서부터 우리가 쭉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건국 대통령,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건국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권의 시작, 우리 정부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양 진영의 어떤 시각차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 아까 강시영 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훈에 대한 강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이 독립 유공자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척결과 같이 목숨을 버렸던 이 전사자들을 이렇게밖에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데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500여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 어제 참 처음 알았습니다. 독립유공자에게 이제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는데 그 위에 관 위에 덮을 태극기를 사람이 인편으로 보내서 정말 정중하게 예우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로 보내왔다. 그 받은 사람들은 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택배로 무슨 물건 하나 인터넷 쇼핑에 사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 네. 저도 사실 천상조차는 얘기해줘서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예.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립유공자라든지 그 호국 그 국군 장병이라든지 우리와 그 후손들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예우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을 택배로 보내는 거 인편 가는 돈은 별로 차이도 안 납니다. 예. 가서 정중히 이렇게 태극기를 전달해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인식들.
우리 조상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어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조상들에 대한 어떤 우리 예우가 너무나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독립유공자라든지 호국장병 후손들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겠다. 저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이 얼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몇 분 계시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500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규모에 봤을 때 500억이라면 정말 작은 돈입니다. 그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고 뭐 생각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건데 특히 저 대통령이 저런 걸 하신다는 거는 전 정말 박수를 뭐 아주 많이 쳐도 부족함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박수가 많이 나온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오늘 네. 경축식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통령이 한 문장 할 때마다 박수가 나왔는데 네. 이것이 이제 독립유공자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를 갖춰서 모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3대까지 그동안에는 뭐 이제 한 명만 저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3대까지 정말 철저히 모시겠다. 이러면서 네. 참전용사들에 대해서도 참전용사들 명예수당을 또 인상하겠다. 네. 또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참석하는 분들한테 아마 좀 가슴에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으로 잘하는 일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